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그 예정되어 있던 연자가 아니었는데 저희 이렇게 의사 편 드는 변호사들은 뭐 이렇게 참고인으로 소환되고 기자회견이 갑자기 잡히고 이러면서 세 번째로 대타로 하면서 준비가 많이 미흡하지는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저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고 저희 법무법인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요즘에는 뭐 잠을 거의 못 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여기 있나요? 네. 저는 여기 학교가 아니라 고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를 했고 이제 연대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대에서 박사 수료한 다음에 베를린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42대 현재 대한의사 법제이사고 6대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였고 의료광고심의위원이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이고 공수처 행정심판위원이고 공보위 협의회인 대공협의 법률 고문을 7년째 맡고 있고 전희총 자문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료농단, 저희는 의료농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의료농단 사건에서 여러 행정소송과 형사사건, ILO 등을 다수 수행하고 있고, 저희는 변협에는 2개밖에 보드를 등록을 못 하거든요. 형사법하고 헌법재판 등록해놨고, 실질적으로 요건은 충족하는 의료 전문 변호사입니다. 촉발 배경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급하게 해서 어제 새벽에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글로만 돼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전공의 선생님께서 너무 그래픽화도 잘 돼 있고 보여주셨더라고요. 이거에서 제가 좀 지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4월까지가 7차 회의, 의료연합협의체의 7차 회의였는데 이 7차 회의까지는 그냥 좋은 얘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 필수 의료의 인력이 재배치되거나 필수 의료의 인력이 확충되거나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8차 회의인 23년 5월에 정부가 약간 말이 다르죠.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계속 필수 의료에 인력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말을 조금 바꾼 거예요. 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말로 바꿉니다. 이 말은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이 아니라 의료 인력 양성을 필수 의료를 위해서 해야 된다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 8차 회의에서의 주목해야 될 점이었고, 그리고 6월 초에 있었던 10차 회의에서 그 말을 정부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 와중에서 막 특별히 막 크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협상단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과 충실히 논의를 하겠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20년 때도 아시겠지만 정부하고 어떤 약속을 한다는 것, 우리가 계속 구사 의정 합의를 지켜라, 구사 의정 합의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와의 약속은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도 헌법도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의 약속은 영구 불변한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의협과 충실히 논의를 하겠다. 그런데 의료 수요자인 환자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 전문가는 이제 김윤 교수님 같은 분들인데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의협과만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이니 의협은 계속 근본적인 해결책, 즉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보상 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계속 의대 정원 확대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도 할 거고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다가 이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죠. 11월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의협에서는 얘기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복지부가 그래. 좋다. 근데 이 인력 확충도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11월 22일에 요 회의 직전에, 우리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했더니 이만큼이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발표를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한 협상단장 등이 모두 발언을 하고 이 항의의 표시로 전원이 이제 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4년 2월 1일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요 하루 전날 사실 이미 복지부 공무원의 실수로 이 정책 패키지가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뭐 여러 의사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냐. 근데 마침 이때 요 근처에 지나가고 있던 이면택 현 회장님이 거기 여기서 한다고? 서울대병원에서 한다고? 라는 이야기를 이제 기자로부터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침에 막 부랴부랴 그래가지고 뭐 피켓 같은 거를 제작해서 원래는 들어가는 통로에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미 대통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여기에 왜 나는 안 불려졌느냐.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라고 경호팀에 물었더니 그 소위 말하는 이틀막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뭐 다른 사건으로 남부지검에 있다가 갑자기 뭐 어디 계시냐고 뭐 연락이 온 다음에 분당경찰서에 체포돼 있다 그래가지고 급히 따라가서 그날 9시간 조사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 의료정책 패키지의 문제점,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의대 정원의 문제점, 이거는 법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을 1명 늘리는 것, 10만 명 늘리는 것, 이거 정책의 문제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는 뭐 1000명을 줄이는 것.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지는 일들이 저희 법률가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의사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부가 2월 1일에 발표한 저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은 좀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막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정부의 정책이 막 슬금슬금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단적으로 얘기한 게 사망의 결과가 아닌 상해의 결과에만 적용을 하겠다. 사망은 똑같이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아니 의료 현장에서의 사망의 결과는 꼭 의료의 과실의 존재와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 작은 과실이라도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죽을 수 있는 거고 큰 과실이라도 환자가 멀쩡한 사람이었으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사망의 결과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는 무슨 이게 교통사고를 다루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좀 슬금 바뀌었더라고요. 또 아니 반의사불벌죄로만 하겠다. 아예 교통사고조차도 공소권 없음이라 그래서 그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입을 하면. 그런데 의료사고 특례법에다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놓고 전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주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법률가들이 그전에 지목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슬금슬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2월 6일에 갑자기 엄청난 숫자인 2,000명을 증원 계획을 탁 하고 발표를 해버리는 거죠. 정말 뭐 상상도 못했던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이건 분명히 의사들이 반발할 게 뻔하니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라는 이상한 명령을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2월 7일에는 거의 모든 수련병원이 다 받았는데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이게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하는 이 명령을 발령을 하고 2월 16일에는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수련병원들에 2월 19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의분들이 개별적 자발적으로 사직의 물결이 시작된 때인데 이때 2월 19일에 진료 유지 명령을 전체 수련병원에 보내고 업무 개시 명령을 전공의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요거보다 조금 앞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뭐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2월 26일에 이제 진료 유지 명령, 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을 하려면 그 병원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소속이 안 돼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진료 유지 명령. 근데 이게 그냥 나이로만 한 것 같아요. 의사 면허를 언제 취득했는지만 보고 그냥 막 복지부에서 보낸 것 같아가지고 뭐 내가 진료 유지 명령 받아야 되는데 업무 개시 명령 받은 사람도 있고 업무 개시 명령 받아야 되는데 진료 유지 명령 받은 사람도 있고 둘 다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3월 1일에는 갑자기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고발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변호사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 문제에 관심이 없던 변호사,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뭐 늘어나든 10,000명이 늘어나든 나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변호사들도 자기 밥벌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왜냐?
보건복지부의 고발 내용이 전공의들과 사전에 공모해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변호인단을 구성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선동성 게시글을 SNS에 작성해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을 교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이게 고발 내용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교사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되는 거. 방조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한테 정신적으로 강화해 주거나 또는 뭐 물질적으로 또는 용이하게끔 범행의 결의가 용이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공모는 당연히 서로 간에 뭐 해야 되겠고. 근데 지금 이 정범에 해당하는 전공의 분들에게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들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는 말이 어떻게 범죄를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바뀔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변호사들에게 의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뭐야 저 고발장의 내용은 약간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4월 26일에 이면택 회장에 대한 경찰의 2차 압수수색이 또 실시됐는데 경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지고 간 폰이 아무래도 현재 사용하는 폰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진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러니까 이건 나쁜 그 안 쓰는 폰을 옛날 폰을 준 것 같다. 근데 그 안 쓰는 폰 옛날 폰이라고 한 기종이 S24 울트라입니다. 누가 3월 1일에 S24 울트라를 구폰으로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가지고 간 폰도 정확히 같은 폰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져가면서 한다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뭐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 제가 이면택 회장님의 변호인인데 저한테 법률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변호사들을 모아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모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른 사람들 막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면택의 변호인이니까 저는 수사를 못하고 애꿎은 뭐 의협법제이사, 소청과 법제이사 이런 분들을 막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고인으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를 한번 보면 이 의료법 59조 1항의 이 문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도 발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물론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명분을 이번에 안 잡았고 그냥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을 하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59조 1항 명령 위반의 효과는 그냥 아무리 많아야 여기 66조에 있는 면허정지 1년 이내의 범위의 면허정지죠. 근데 59조 2항을 보시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폐업하거나 그래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직한 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건가요? 내가 그 병원에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진료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의 명령을 내려야지만 이 사람을 88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59조 3항만 형사처벌이 있고 형사처벌이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의료법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부러 겁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너네 안 돌아와 돌아올 때까지 괴롭힐 거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59조 2항 아니라 59조 1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겁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정부가 면허를 싹 정지시키면 명분이 안 살겠죠. 그 전공의들을 다 내보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형사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수사받게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결국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고 형사처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면 이 사태를 만든 사람이 되는 거죠. 전공의들을 다 내보내버린 게 되는 거니까. 그들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공의는 처벌 못하면서 전공의를 교사 방조했다는 걸로 막 뭐 선생님들을 계속 잡아가고 뭐 집행부를 겁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면허 정지를 그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회장이 또 당선이 돼버리니까 정부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총선도 망하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그때 딱 끝났어야 되는 건데 총선 끝나고가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때를 또 실기해버려서. 자, 제가 법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한번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명령, 아까 59조 1항의 명령이 과연 어디까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거냐. 첫 번째로 이건 행정부가 바라는 그냥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아니 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막 명령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네.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은 반드시 상위에 있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 뭐 직업 선택 수행의 자유, 행복주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뭐 이런 기본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헌법은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 헌법 37조 2항인데요. 이거 안 나오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이게 공익입니다.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아무 때나 막 하라 뭐든지 다 해라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최소한의 침해로 법률로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헌법이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6조에 보면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한 조약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인데 해석을 이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로 보고 있죠. 또 근로기준법 7조에는 사용자는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정신상의 사유로 구속을 해도 강제 노동입니다. 7조 위반이 되는 거고. 전공의 특별법에 보면은 수령계약 체결 시 전공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계약서도 안 쓴 인턴들, 계약서도 안 쓴 레지던트 영년차들을 강제로 여기다가 계약서도 안 쓰고 강제로 집어넣었죠. 이런 위반하는 법률과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행정명령이 결코 유효할 수 없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뭐 압도적 다수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의 영역에서는 100%는 없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도적 다수설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재적 한계가 있죠. 일단 문의적으로도 필요한 명령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다 되냐. 너 건강해라 병원 쓰지 말기 명령, 병원에 들어가지 마라 명령, 차관 너 집에 가라 명령,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존재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헌법과 법률 문의적 내재적 한계에 반하는 명령이 무효인 건 맞는데 이제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사유를 구별하는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무효라는 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심지어 위헌인 법률에 따라 집행된 행정처분조차 중대하긴 한데 그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명백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효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 취소의 대상이 돼버리면 이걸 제소기간이라는 기간 내에 다투지 않으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변력 불가 쟁력이라고 하는 공정력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행정청 스스로 행정행위를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로 간주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상대방만이 원고 적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일괄적으로 부정했는데 환경 소송에서 인접한 주민, 인인 소송 또 같은 그거를 원했던 사람, 경원자, 서로 같이 비딩을 넣은 사람, 또 같은 지역에서 경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경업자 소송 등에서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도 해당 처분으로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발생하는, 이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률상의 불이익을 발생하는 경우 원고 적격을 인정해주고 있고, 이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배분의 처분성 문제, 지금 그 고등법원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병철 변호사님 진행하시는 그 소송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그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압도적 다수설은 이 소송은 처분성과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게 저희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고심에서의 어떤 신문 내용이 발표가 언론을 통해서 되었는데, 그게 과연 진짜로 그 재판장이 그런 워딩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워딩을 하게 되면 너무 예단을 많이 보여주는 거여서 정부 쪽에서는 바로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로서 결정문으로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막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단을 너무 보여주면 그럼 저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확 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거를 보면 뭔가 그 정도까지 워딩이 있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내가 단정하는 건 아니다. 뭐 원고 적격이 있다고 뭐 단정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거 내봐라, 이 정도의 워딩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희 법원조치법 10조에 있는 이 10조 판사라고 고등 부장이 되면요, 이제 나아갈 자리가 대법관 말고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고등에 계신 이 구혜근 부장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황에서 어떤 솔로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못하죠. 의사들도 양보할 수 없죠. 지금 뱉어놓은 말이 서로 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의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협이 나가라 그래서 전공의들이 나간 것도 아니지만 전공의들이 의협이 돌아가라 그런다고 돌아가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의료계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사실 법리적으로 지금까지의 판례나 압도적 통설 다수설에 따르면은 인정되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확 그냥 인용해버리면, 사실 우리나라에 오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라고 3심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 재항고해,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인용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률가들이 뭐야 이게 솔로몬이야? 저 애를 반으로 쪼개라 그랬더니 엄마가 울어. 네가 진짜 엄마구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부 쪽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재항고하고, 대법원은 법리에 맞춘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미 집행정지는 인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이 판사 한 명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약간 그래서 지금 갑자기 법률가들이 뭔가 기대가 생겼는데 이렇게 된 거 있는 거예요.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대비해가지고 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다 같이 걸어놨어요. 907명에 대해서. 2020년, 그리고 이제 업계명 위반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까 뭐 많이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게 지금 뭐 일괄적으로 사직 수리를 금지시킨 거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근데 형사처벌 실제로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겁을 주기 위한 그 용도일 뿐이다. 그리고 뭐 블랙아웃 전략은 솔직히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별 의미가 없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라는 게 있는데, 업계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막 계속 박민수 차관이 3개월 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상 원칙상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기준이.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기관이, 아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 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5일 영업정지가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일 비슷한 게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이 1개월 면허정지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이죠. 근데 1개월로 말하면은 모두 전공의들이 뭐 땡큐지 뭐 이렇게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련에 아무 장애가 없으니까 푹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3개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죠. 그 외에 이제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필요 없거든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그러니까 고발을 할 수가 있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집단성, 우리 지금 집단성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냥 물결처럼 번져나간 것이지 우리가 뭐 합의해가지고 집단적으로 한 게 아니다. 다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한 거다. 그러니까 집단성부터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측 불가한 순간이어야 되는데, 이거 정부가 이미 10월 달부터 얘기한 순간부터 계속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충분히. 손해 막대성? 손해가 막대하냐? 의료 전달 체계가 정상화되었다, 지금. 손해가 막대하지가 않다. 이런 취지로 얼마든지 이런 것도 다 방어가 가능한 거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률 지원이 범죄냐?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제약이죠. SNS에 글 쓰면은 처벌받냐? 입틀막 당하고 할 말을 못하냐? 제가 여기다가는 무슨 뭐 존 밀튼, 존 스튜어트 밀, 올리버 웬델 홈즈 같은 사상의 자유시장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많이 언급이 되는 사례가, 이게 사실은 볼테르가 한 말이 아닌데 볼테르의 전기를 적은 사람이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써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볼테르가 한 말로 오해받고 있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볼테르와 루소는 엄청난 이 시민혁명 당시의 정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볼테르가 루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잘못되는 건데 그 내용은, 나는 루소의 생각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반대한다. 그 사람의 말 중에 제대로 된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만약 루소가 자신이 말할 기회를 잃고 감옥에 수감된다면 나는 평생 끝까지 루소를 위해서 그를 변호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은 이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표현을 해야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자유를 억압으로, 형사처벌로, 면허 정지로 이렇게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 누구라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역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이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겠지만 법률로서 제한된 현 의료농단 사태에서 그런 법률의 제한은 없습니다. 경찰 급기야 아미쿠스, 메디쿠스, 이게 메디쿠스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사실은 게니티브여서 메디치라고 해야 되는데 제 라임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서 아미쿠스, 메디쿠스 변호인단의 구성원, 변호사들과 전공의들의 법적 자문 내용, 이거 전부 제가 한 건데, 저는 노한규, 이면택의 변호인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저한테 아마 발부를 했을 텐데, 경찰에 신청을 했을 텐데 법원이 발부를 안 해준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니까. 이런 위법수사에 이의하는 부분은 제가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전공의 지원을 하는 것, 만약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의국에서 이 힘든 전공의들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다른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 대통령령 14조에. 근데 이게 다른 의료기관, 그러니까 전공의가 사직했는데 면허 안 빼주든 빼든 어디 가가지고 기타 등록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갈 전공이라고 하면 수련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겸직 근무했거나 근무한 거니까. 이게 도급이든 용역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니까, 고용이든 용역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사실 전공이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냥 증여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원래 증여라는 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건데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누가 미쳤다고 자기 돈을 괜히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증여가 발생하는 영역이 친족 간의 증여여서 우리가 친족 간에만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제가 오늘 누군가한테 5만 원 주면은 그 받은 사람은 5천 원을 증여세로 신고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무도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짜잘짜잘한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증여세를 걷고 있을 만큼 세무서에 행정적 인력을 투입하는 게 더 낭비니까요. 네. 아이고. 끝났네. 제가 얼마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바는
이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그냥 부끄럽다가 법조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 만들어진 의료 체계를 갑자기 검사 출신의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부끄럽게 망쳐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법조인의 입장을 발표해달라는 이 연락을 받았을 때 급박하게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는 너무 의사편으로 알려진 법조인이 아닌가. 그리고 아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뭐 계속 객관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게 압도적 다수설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이거보다 잘못됐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